재산주니 나를 버린 아들 내외 79의 김태수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냈습니다. 긴 세월 함께했던 반려자가 사라진 집은 적막했고 매일 저녁 식탁 위엔 혼자 먹다 남긴 반찬만이 늘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도 잠시 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덮여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온 첫날 저녁, 밥상은 풍성했으나 공기에는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윤미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반찬 좀 조심히 드세요. 국물 흘리면 치우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 말투는 웃음기를 잃은 채 단호했고 태수 씨는 젓가락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애써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윤미 씨의 눈빛은 이미 시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옷을 세탁기에 넣을 때도 아버님 빨래는 따로 하셔야 해요. 냄새가 배잖아요. 하고 못을 박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아버님, 여기 말고 방에서 쉬세요. 공간이 좁아요. 하며 내쫓듯 했습니다. 태수 씨는 밤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도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존심이 깊게 긁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근데 윤미도 사실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이 많아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 정리에 미리 상속처럼 주시면 저희도 좀 안심이 되고. 그 순간 태수 씨는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에 서 있는 듯한 기분. 하지만 이내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죽으면 가져갈 거 미리 주는 게 뭐 그리 다르겠냐.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집과 예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아들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아버님 좋아하시죠? 아버님, 이번 주말에 산책 가실래요? 모처럼 제가 모시고 나가 드릴게요. 어제까지 싸늘했던 그 입술이 오늘은 웃음기를 띠며 따뜻하게 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지는 반찬은 화려해졌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수 씨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너무 완벽하게 바뀐 태도,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낯선 친절. 그는 모르게 밤마다 며느리의 웃음을 곱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 의심은 불길한 예감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넘겨준 후 태수 씨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윤미 씨는 아침마다 그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고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과일을 깎아 방에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실 소파도 이제는 함께 앉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이젠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윤미 씨의 웃음에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친절, 너무 완벽하게 달라진 태도,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던 날 저녁, 윤미 씨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외롭고 답답하시죠? 사실 저희가 필리핀에 사업 때문에 다녀와야 하는데 가족여행 겸해서 같이 가실래요? 그 말에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모처럼 해외 구경도 하고 좋잖아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순간 태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챙겨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여행이란 걸 한번 가봐야지. 공항에 도착한 날, 태수 씨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마냥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이 가방 잠시만 봐주세요. 그녀는 태연하게 태수 씨의 가방과 함께 그의 여권과 휴대폰까지 챙겨 나갔습니다. 태수 씨는 별 의심 없이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1시간.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 한복판에서 그는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함께 간다던 가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남은 건 오직 낯선 캐리어 하나. 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 사이에 접힌 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 거기서 그냥 살아보세요.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절의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건 다름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배신이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 태수 씨의 눈빛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행객들의 들뜬 대화, 안내 방송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태수 씨에겐 멀리서 울려오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며느리가 맡겨놓은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캐리어 속 쪽지는 낯설고도 잔인한 문장으로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 거기서 그냥 살아보세요. 그 순간 태수 씨의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벤치에 털썩 주저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꾹 참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마 진짜 나를 버린 건가?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며느리와 아들이 장난처럼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혹은 늦어서 잠시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시간은 흐를수록 잔혹하게 그의 희망을 갉아먹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2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주변 여행객들은 모두 표정 가득 설렘을 안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태수 씨의 발걸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제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들의 권유에 기대어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참아내며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진 모든 걸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 비정한 버림뿐이었습니다. 얼굴을 감싼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공항의 밝은 불빛 아래 노년의 남자는 마치 낯선 섬에 홀로 버려진 난민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공항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겁니까? 탑승 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말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채 캐리어만 가리켰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업무에 쫓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그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결국 중얼거렸습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아는 건가?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건 결국 이 꼴로 나를 버리라고 준 건가? 그의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눈물이 마르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를 버린 대가가 어떤 건지 반드시 알게 해주마. 절망 속에서도 그의 두 눈은 천천히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밝은 불빛 아래 태수 씨는 이제 단순히 버려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배신당한 한 남자, 그리고 복수를 결심한 사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 의자에 홀로 앉아 몇 시간을 버틴 끝에 태수 씨는 결국 귀국편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손에 든 것은 며느리가 남겨둔 캐리어와 그 안에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 거기서 그냥 살아보세요. 짧은 문장은 종이 위에 찍힌 먹물에 불과했지만 그 잔혹한 문장은 그의 가슴을 돌이킬 수 없게 갈라놓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옆에서 비웃듯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번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 내어줬는데
너희는 결국 날 짐짝처럼 버렸구나. 귀국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문 앞에는 낯선 신발 자국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이사 가셨습니다. 급하게 정리하고 나가셨는데 새 주소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 순간 태수 씨의 눈가에 다시 한번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를 완벽히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음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그래, 그렇게 끊어내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지. 태수 씨는 과거 자신이 쌓아온 인맥과 연주를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일궈낸 사업 현장, 그 속에서 함께한 동료들. 비록 그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옛 동료였던 건설업 사장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내가 큰일을 당했네. 태수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 회장은 굳은 얼굴로 담배를 내리꽂았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것들이 어디 있나? 태수 형님, 가만히 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도울 테니 힘내십시오. 그날 밤 태수 씨는 쪽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고 오랫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종이 위 글씨가 그의 마음을 찢는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그 칼날은 이제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미, 그리고 내 아들. 너희가 날 버린 데가 뼈저리게 맛보게 해주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더 이상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고 배신한 자들을 향한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수소문 끝에 태수 씨는 아들 부부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서울 변두리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고 이미 태수 씨의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밤하늘이 내려앉은 어느 날 태수 씨는 빌라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가 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기를 굽는 냄새, 와인을 따르는 소리, 그리고 깔깔거리는 며느리 윤미 씨의 웃음.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가슴속 분노는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윤미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은 얼어붙었고 이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태수 씨는 묵묵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술잔을 내려놓았고 방 안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더구나. 태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재산으로 이만큼 호화롭게 사니 기분이 좋으냐? 아들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다. 아버지, 그건 다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고. 버린 게 아니라고? 태수 씨는 캐리어에서 쪽지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며 멈춰섰고 그 위에 새겨진 문구가 모두의 눈에 박혔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 거기서 그냥 살아보세요. 윤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눈앞에 있었고 무엇보다 태수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짐짝처럼 버렸다. 그동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너희에겐 그저 돈이었냐? 태수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내 아들마저 날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다. 아들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미가. 하지만 태수 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힘껏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라. 그 말과 함께 문이 쾅 닫히자 빌라 안에는 차갑고도 불길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태수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과의 인맥, 그리고 자신이 남겨둔 비밀 자산들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탐욕으로 쌓은 성은
곧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공항의 쪽지 한 장에서 시작된 배신. 그러나 이제 그 쪽지는 오히려 심판의 불씨가 되어 타올랐습니다.